이제 중요한 건 다시 22,000포인트를 돌파해주냐 마냐의 문제인데, 돌파해준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만들어졌던 상승 채널 하단에 대한 저항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강하게 지지받으면서 만들어졌던 상승 채널이 깨진 거라 다시 올라올 경우 이 채널 하단에 대한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돌파에 실패한다면 더블탑 패턴으로 차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큰 폭으로 하락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 기억하고 계셔야 하고요.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 대한 공습 경고를 날렸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 이란의 대응, 트럼프 개입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선물도 곧바로 흔들렸습니다. 중동에서 군사 긴장이 올라가면 그게 바로 원유 가격에 반영되고, 원유가 흔들리면 다시 인플레이션 걱정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 타격을 받는 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시장을 봐야 하고 앞으로 어디까지 리스크를 감안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시장에서는 여러 자산이 반응하지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항상 원유 시장이죠.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긴장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습 경고가 나오고 실제 폭격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은 곧바로 공급망에 대한 차질을 우려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이란입니다. 이란은 전 세계 원유 수출국 중 하나이고 지리적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출량 중 약 20%가 지나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란이 만약 이 해협을 틀어막는 식으로 대응에 나선다면 공급 차질이 실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퍼졌고,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7%에서 11% 사이로 급등했습니다. WTI 기준으로는 배럴당 78달러를 넘겼죠. 이건 전쟁이 시작된 것도 아닌데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우려도 같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물가가 다시 자극받게 됩니다. 그러면 연준은 당연히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렵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즉 유가 상승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주는 변수입니다. 여기서 기술주가 영향을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술주는 대부분 고평가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인데 주가 수익 비율도 높고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서 주가가 형성돼 있죠. 이런 주식들은 금리가 올라가거나 금리 인하가 미뤄질 것이라는 신호만 나와도 바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에 상장된 기술주들, 예를 들면 반도체, 클라우드, AI 관련 종목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시장에서 유가를 예민하게 보는 이유는 단순히 국제 정세 때문이 아니라 물가에서 금리, 금리에서 기술주 밸류에이션이라는 연결고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유가 흐름을 따로 떼서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 긴장이 고조됐던 6월 13일에서 14일 사이 나스닥 선물지수도 함께 하락했죠. 전형적인 위험 회피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특히 기술주는 가장 먼저 눌렸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로 연결되고 그게 금리 인하 기대를 꺾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나스닥 종목 중에서는 반도체, 클라우드, AI 쪽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눌렸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단 이틀 만에 반등이 나왔고 그 회복의 중심에는 기술주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나스닥 종목들 AMD, 엔비디아,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주들이 상승폭을 이끌었죠.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돌아선 이유는 전면전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사건 직후 이란 측에서 확전 의사는 없다고 선을 긋는 발언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시장은 실제 무력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 것 같아요. 그 결과 전날까지 있었던 매도는 일시적인 과민 반응으로 해석됐고 오히려 눌린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특히 기술주는 금리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나 중동 불안처럼 금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생각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면 가장 먼저 반등에 나서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처한 상황은 단순히 금리를 내릴지 말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가 핵심입니다. 연준은 지난 몇 달간 인플레이션은 점점 잡혀가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 줬고 시장도 연내에 2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시점에 중동에서 유가를 자극하는 지정학 리스크가 터진 겁니다. 이게 왜 민감하냐면 유가가 오르면 물가에 바로 반영되기 때문인데 특히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서 에너지 항목은 영향력이 큽니다.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면 헤드라인 물가가 다시 튀고 연준이 설정한 2% 목표에서 멀어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시장 예상과 달리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더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연내 금리 인하 기대는 다시 밀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술주나 성장주 중심의 투자 심리도 약해지겠죠. 이번 이슈에서 유가가 빠르게 진정되긴 했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 경계심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이란이 확전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만약 향후 또 다른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유가가 다시 튈 수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까지 감안하면 연준은 다음 FOMC 회의에서 매우 신중한 톤을 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나 에너지 가격 상황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의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기술주가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전쟁이냐 아니냐보다 이게 금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걸 먼저 보는 게 핵심이에요. 이번처럼 중동 리스크가 부각되고 그게 유가와 금리, 기술주 흐름에 연결될 때는 시장 전체를 다 보려 하기보다 핵심 지표 몇 가지만 정확히 추적하는 게 더 중요해요. 첫째, 유가 흐름이 어떻게 안정되는지. 둘째, 연준의 발언과 정책 변화 여부. 셋째, 기술주 내부 수급 흐름.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이번 반등은 이란이 확전을 피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유가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중동 상황은 언제든 다시 변화할 수 있고 유가도 하루 사이에 흐름이 뒤바뀔 수 있겠죠. 배럴당 75달러 이하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면 시장은 리스크가 해소된 걸로 보고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80달러 이상에서 며칠 이상 머무르기 시작하면 인플레 우려가 다시 부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가가 단순히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라 그 수준이 어디서 고정되느냐가 핵심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연준의 발언과 정책 변화에 대한 여부인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 시작할지 그 결정은 단지 경제 지표만 보고 내리는 게 아닙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 같은 외부 변수도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물가 전망과 관련해 에너지 가격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언급이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그널은 기술주에 바로 반영되겠죠. 그래서 연준이 어떤 뉘앙스로 말하느냐까지 꼼꼼히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기술주의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지 그 수급 흐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뉴스는 잠잠해졌는데 주가는 회복되지 않거나 대형 기술주에만 자금이 몰리고 있다면 시장 신뢰가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반면 중소형 성장주나 테마 ETF들까지 반등이 확대되면 시장 전체가 리스크를 해소하고 다시 위험 자산에 돈을 넣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건 단순히 뉴스보다 차트와 자금 유입 흐름을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정리하자면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시장 리스크가 어떻게 반영되고 그게 어떻게 빠르게 복구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이슈는 반복될 수 있어요. 중동이든 다른 지역이든 그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유가, 연준의 태도, 기술주 수급, 이 세 가지 기준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시장을 보면 단기 이슈에 휘둘리지 않고 논리적인 기준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스닥 흐름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 상승 채널을 그려드리면서 채널 하방 이탈될 경우 크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널 하방 이탈 이후 17,000포인트까지 빠르게 내리면서 지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이후 다시 빠르게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다시 22,000포인트를 돌파해주냐 마냐의 문제인데, 돌파해준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만들어졌던 상승 채널 하단에 대한 저항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강하게 지지받으면서 만들어졌던 상승 채널이 깨진 거라 다시 올라올 경우 이 채널 하단에 대한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돌파에 실패한다면 더블탑 패턴으로 차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큰 폭으로 하락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 기억하고 계셔야 하고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차트를 봐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되기 전 패턴이 상승 쐐기한 패턴이 나왔었는데 이 선들은 단기적인 분석에서 꽤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신고가 돌파를 하고 랠리를 이어가다 보면 어디가 저항이 될지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참고할 만합니다. 즉 이 선들이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들이라는 거죠.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 선이 겹쳐지는 부근에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래 저항을 받았던 이전 고점까지는 내릴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런 큰 저항 자리에서 많은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지수 흐름을 보면서 수익 실현 가능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대략적인 포인트는 24,500포인트에서 25,000포인트까지 러프하게 잡아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나스닥 지수 흐름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동 리스크가 어떻게 시장에 반영됐고 그 안에서 유가, 금리, 기술주가 어떻게 연결돼서 움직였는지 차근히 짚어봤습니다. 결국 시장은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도 기준만 명확히 잡고 따라가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이번에도 확인할 수 있었죠. 앞으로도 시장은 지정학적 이슈든 경제 지표든 계속해서 변수들을 던져올 겁니다.
중요한 건 뉴스 자체보다 그 뉴스가 시장 구조 안에서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시선입니다. 오늘 정리한 유가 흐름, 연준 스탠스, 기술주 수급 이 세 가지 기준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겁니다. 지금처럼 변수 많은 장에서는 욕심내기보다는 움직임 나올 때마다 한 박자 느긋하게 기준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오늘 영상이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